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9페이지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제1장은 매년 시험에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제1장의 특성상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고 개념 정립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공부하실 때에 처음에 다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너무 기가 죽거나 어렵다라고 먼저 겁먹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대한 쉽게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용이한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총 15개 장 중에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면 비중이 한 중간쯤 됩니다만은 제1장의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내용에 비해서 2문제면 비중은 조금 높은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문제가 출제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를 잘 해두시면 효과적으로 고득점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이 제1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페이지 이하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행정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 첫 장이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복지행정론이 법제론과 정책론의 한 중간쯤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단락단락 매우 이렇게 각 단락별로 중요 내용이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습과 복습, 예습은 간단히만 하시고요. 아니면 마음에 준비하는 것만 예습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 강의 들어오기 전에 책을 곱게 펴고 주의 정리하고 이번 강의 한 번도 졸지 않고 끝까지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예습이 충분하고요. 복습만 잘 해주신다면 행정론에서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고 나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나이가 많다. 그리고 나는 공부한 지 오래됐다. 나는 다른 일과 함께 한다. 나는 시험에는 정말 약하다. 뭐 다른 쪽이 강한 것도 없는데 시험에는 정말 약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조건 똑같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그분이 학점 언행제를 통해서 2급을 취득했든 아니면 대학을 졸업했든 아니면 대학원을 졸업했든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시간 내에 동일한 문제를 풀어서 법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사람 모두가 합격하는 아주 객관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걸 남이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남이 갖고 있는 것 내가 못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의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고 모두 다 같은 시점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확률을 높이거나 확실하게 1급에 합격하시려면 조금 빨리 시작하는 게 아마 가장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해야만 여러분의 실력이 점차 정진됩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하고 이왕 시작한 것 꾸준히 용기 잃지 않고 하는 것이 합격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그 점 명심하시고 행정론 비록 그 내용이 여러분 보기에 조금 낯설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공부에 좀 취약한 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똑같은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행정론 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페이지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와 특징입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와 특징. 정의를 내리게 되면 다른 행정과 구별되는 특징, 차이점들이 다 정리가 되죠.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원래 출발이 좋아야 마무리가 좋습니다. 그만큼 가장 기본적이라고 쉽게 지나가지 마시고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괜히 먼저 어렵다 생각하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강의다라고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행정 개념을 생각하기 전에 이 행정 개념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정부라는 말 쓰죠?
행정부라는 말 줄여서 어떻게 합니까? 정부라고 표현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정부 활동을 의미합니다. 정부 활동을 행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교과서적으로 정의 내리는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정부의 법 집행 활동, 사회복지와 관련된 중앙정부, 보건복지가족부나 시도나 시군구의 활동을 뭐라 부른다고요?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학문적으로 풀어보도록 하죠. 그렇게 정의해도 끝납니다.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정부의 활동을 전부 일컬는 말이다.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행정이라는 게 법 집행 활동이라고 그랬죠. 정부의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쉽게 설명드린다고 약속했죠.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죠. 국가 권력은 한 사람에게 맡기면 독재화될 우려가 있다. 국민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은 세 토막 내서 각각 다른 주체에게 맡깁니다. 그죠? 여의도에다 맡기고요. 세종로에다 맡기고 강남 서초에다 맡깁니다. 여의도에 있는 게 국회, 입법부죠. 그죠? 국민 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만드는 부처죠. 세종로에 있는 게 정부입니다. 행정부죠.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국민 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하는 거죠. 세무행정, 법무행정, 병무행정, 교통행정, 국가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준을 공권력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권익을 위해서 제3자적 입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거죠. 그죠? 자, 법을 집행하든 국민 생활하든 그 사이에 당연히 권익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3자적 입장에서 그것을 교통정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누굽니까? 법원, 사법부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걸 다 합치면 국가의 활동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국회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거고요. 정부는 마련된 기준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거고요. 사법부인 법원은 이 과정상에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 권익을 구제해 주는 게 법원입니다. 여기서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행정,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정부의 활동은 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다 있습니다. 그죠? 정부의 활동 자체를 행정이라고 볼 때 전체 행정 중에 사회복지 행정이 차지하는 것은 일부죠. 그러면 이 사회복지 행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전체 행정 개념을 먼저 알고 사회복지 행정 개념을 다시 바라보면 이 사회복지 행정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